다음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위험물에 고무 타이어가 있는 그 탱크 롤리 등에 주입하는 설비에 대해서 정전기 완화 조치. 그다음 정전기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도 뭐 정전기 전체 부분에서 보면은 뭐 정전기가 기본적으로 대전 플러스 마이너스 대전된 상태에서 일함수라는 거를 통해서 그다음에 전기 이중층이 형성이 되고, 전기 이중층이가 분리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역학 두 가지, 쿨롱역하고 축적역, 네, 두 가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분리가 되면서 대전부터 방전까지 해서 어떤 키워드가 되는 부분,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내용들 숙지하시는. 그럼 여기서 탱크 롤에 주입하는 전기 설비에 대한 정전기 완화 조치 같은 경우는 어떤 원인, 영향, 대책 부분에서 이 대책의 일부에 대한 조건, 환경적인 조건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쓰라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정전기 재해 예방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12조에 있는 탱크 롤리 등 고무 타이어의 운반체에 나오는 규정인데, 그 규정인데 이것도 법규 사항인데 법규 사항을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요 일반적인 조건 내에서 우리 대책 정전기는 대책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다뤘었던 거죠. 첫 번째가 발생 자체를 줄여주고, 다음에 두 번째가 얘가 축적되지 않고 빠져나가게 하면은 아까 했던 2분의 1 CV 제곱 이 힘 자체가 줄어들기, 그래서 축적 자체를 줄이든가 아니면은 어떤 위험 조건에서 방지를 시키는 부분이 정전기에 대한 세 가지 대책. 그러면은 탱크 롤이, 고무 타이어가 있는 탱크 롤이라는 거는 우리 뒤에서 나오는 그림에서 보시겠지만 얘죠. 고무 타이어가 있는 탱크 롤이 여기다가 주입을 했을 때 우리 대전에 의해서 어떤 절연력이 있는 액체가 어떤 관을 통해서 이동할 때 대전이 되는 거죠. 유동대전을 통해서 축적이 되면서 그 에너지가 어떤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거는 이제 축적에 대한 부분을 막아주는 게, 발생에 대한 부분을 막아주거나 아니면 축적에 대한 부분을 막아주는 이런 대책 부분. 유속을 제한한다든지, 본딩을 시키는 본딩을 시켜서 하부 접지에 대한 상부 접촉, 그다음에 클램프로 고정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접촉에 대한 부분을 뭔가 막아주는. 그래서 법규 내용들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에서 이 내용 항목들을 보면은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완화 조치. 어쨌든 얘가 축적이 되려고 그러면은 얘로 이렇게 넣어주는데 어떤 기름류, 예를 들어 절연성이 있는 액체 부분을 이렇게 넣어줄 때 어떤 일함수라는 게 발생을 해서 대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얘를 줄여주는 부분이 대책 부분이죠. 그래서 운반체하고 파이프 요 사이에 전해차가 없도록 이제 본딩 접지 축적되지 않게, 여기서 발생된 전하 마이너스 얘네들이 발생을 하고 여기 플러스로 대전되면 이중층이 형성되니까 얘네들 다 빼라는 거죠. 접지를 통해서 빼라는.
하부 주입 방식, 여기는 지금 상부 주입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 하부로 주입하는 방식을. 하부 주입 방식 같은 경우는 저 유속, 그러니까 유속 아까 앞에서 우리 대책 부분에서 보시면은 발생에 대한 부분을 억제할 때 유속이 빠르면 발생하니까 유속을 적게 한 저 유속을 하거나 표면 와류 현상 생성을 최소화시키고 위쪽에 대해서 분출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구를 붙여요. 위쪽. 이 식으로 해서 좀 발생의 부분을 줄여주는. 자, 주입 파이프의 모든 금속재 부분은 정기적으로 접속. 그래서 정기적으로 금속 부분 다 접속. 그리고 플랜지 좌우 배관 같은 경우도 본딩해서 플랜지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쪽 근데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고무 패킹을 넣어서 이렇게 플랜지를 고정하다 보니까 여기 절연물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본딩을 시켜주는 부분. 여기는 본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본딩 자체 통합 접지라든지 피레 쪽 할 때 본딩 할 때도 요 동일하게 이렇게 좀 썼던 부분이죠. 그다음에 하부 주입 방식은 예외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본딩하지 않는 본딩 되지 않는 금속체가 탱크 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주입 기전에 탱크 내부에 본딩해서 금속체 탱크 안에 있는지를 확인. 나머지는 뭐 필터를 통해서 주입 후 30초 이상의 정전기 정치 시간을 정치 시간. 우리 정치 시간 같은 경우도 그 정전기 할 때 우리 여기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얘가 방전이 돼서 대전된 전하가 이제 방전이 되면서 에너지원이 이렇게 방출이 된 거죠. 이제 방출이 된 상태에서 정전기가 완화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정치 시간인데 그 정치 시간에 대한 부분을 이제 투란 30초 이상. 그다음에 도전성 첨가제를 사용할 때는 유속 제한이나 정전기 등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본딩이라든지 접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하라고 있습니다. 본딩 접지는 개구부 열기 전에 수행하고 개구부 닫은 후에 제거해서 뭐 접지할 때하고 비슷한 거죠. 먼저 투입해서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제거하는. 본딩용 전선은 한쪽 끝에 주입 파이프 또는 그와 연결된 금속체 접속시키고 접재 클램프, 그러니까 접지를 시킬 때 접지를 그 좀 고정식으로 하는 장치죠. 이제 딱 물릴 수 있게 하는 게 클램프 부분을 얘기하고, 클램프는 본딩이 풀리지 않는 상태로 운번체가 움직이 돼도 손상받지 않는 구조, 좀 강성을 갖고 있어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본딩 접지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들 해놨고, 탱크 로리에서 그 지하 저장 탱크로 인화성 물질을 하역하는 경우는 우리 뒤에서 나오는 그림 여기를 얘기합니다. 탱크 로리에서 하역하는 경우 생략 예 그림. 그래서 나오면은 이 그림 두 가지도 그리 주셔야지 되죠. 정전기 부분도 전부 다 그 어떤 본딩 접지를 하면서 유속 제한을 하면서 어떤 축적이나 발생에 대한 부분을 제한을 하는 대책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법규 내용이긴 하지만 좀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퍼센트 임피던스 부분은 우리 132회 때 3교시 6번으로 좀 자세하게 나왔던 부분에서 좀 크게 어렵지 않게 보셨을 겁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같은 경우는 전격 전압, 전격 전류, 정의 부분을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죠. 전격 전압, 전격 전류 및 전격 주파수에서 변압기에 대한 저항과 리액턴스 성분에 의한 전압 강화분이 회로 내에 대한 전격 전압에 대해서 몇 프로 해당되는지를 나타내놓은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전격 전류 부분하고 임피던스 부분이 R 플러스 JX 부분에서 저항성과 리액턴스 성분
구성이 되어 있고, 그때 전격 전류가 곱해지면은 전압 강화 ING 부분에서 전압 강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전격 전압에 대해서 100% 몇 백분율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그냥 수식에 의해서 나타내는 퍼센트 임피던스의 정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의 부분, 요 수식 꼭 들어가셔야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단락 시험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뭐 그 퍼센트 임피던스를 알려고 하면은 단락 시험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2차 측, 1차 측, 2차 측 한 부분을 단락시키고 전압을 천천히 올려줬을 때 그때 전격 전류가 흘렀을 때에 대한 전압 강화를 찾는 거죠. 단락을 시키고 전격 전류. 그리고 132회 때 나왔던 임피던스가 뭔지, 퍼센트 임피던스가 뭔지, 임피던스 전압이 뭔지,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이 뭔지 이렇게 시험에 나왔던 부분. 이번에는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예를 물어본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관계가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이제 섞어서 혼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명확하게 정의 부분을 구분을 하셔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본 게 퍼센트 임피던스 1차 측하고 2차 측의 동일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변압기 같은 경우는 1차 측, 2차 측이 변류비 A에 따라서 V2분의 V1, I1분의 I2, 임피던스는 퍼센트 루트 Z2분의 Z1 부분으로 나눠서 변류비에 따라서 변성이 되는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차 측으로 나타낸 거를 변류비에 따라서 2차 측으로 나타내면은 다 생략이 되고 2차 측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만 남아. 그래서 요 수식을 쓰시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러면은 변류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132회 때 좀 자세하게 나왔던 유사하게 나왔던 부분에 또 한 파트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정의, 수식 보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다음에 1차 측을 2차 측으로 변환하든 2차 측을 1차 측으로 변환하는 요 수식 부분, 그다음에 변류비 요에 대한 설명들을 좀 추가를 해 주시면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 부분이고, 또 수업 시간에 다뤘던 사항입니다. 이거 나오고 우리 등가회로 할 때도 요 변류비 넣어서 설명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좀 기초적인 부분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나중에 고장 계산 해석을 하는 퍼센트 임피던스법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전기안전기술사에서 많은 부분에서 출제가 된다고 이거 꼭 보셔야 된다고. 그리고 기출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자세하게 구분까지 해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여기는 관련된 문제로 계속 나오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다 푸셨을 겁니다.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었어요. 다음에 피레기 부분도 우리가 전기안전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려요. 수변전 설비 쪽에서도 수변전 설비가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비중을 차지하는 그 설비 중에서 그 설비에서 많이 나오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피레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때 피레기 부분은 크게 봐야 되는 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정의 부분. 근데 뭐 같은 내용입니다. 구비 조건, 다음에 설치 관련된. 그래서 여기에서 정의 부분이 구비 조건하고 거의 뭐 유사한, 정의 부분, 동작 특성? 근데 다 비슷한 내용인데. 동작 특성.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구비 조건, 얘가 가장 많이 나오고, 정의 때문에.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뭔지, 상형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뭔지, 속류가 뭔지, 그다음에 정의부 전격 전압이 뭔지, 공칭 방전 전류가 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 피레기에서 이 부분. 그다음에 동작 특성은 그 ZNO, SIC 동작 특성 요거 얘기를 하는 거죠. 얘를 얘기를 하는. 그 안에 또 구비 조건 얘네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어차피 다 동일한.
그다음에 설치 관련해서 설치 개소, 사개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요번에 여기 나왔던 이제 근접. 계속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132회 3교시 4번의 유사 문제로 출제됐고 113회 때 3교시 1번으로 제 직접적으로 나왔다. 근데 113회도 137회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 전입니다. 보시면은 24회차 차이가 나고 1년에 3개를 보니까 37, 21, 38, 24, 8년 전, 113회도 8년 전에 나온 문제예요. 이게 최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도 계속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왜냐? 피레기 부분은 중요하고 가장 많이 나오고, 뭐 중요하니까 계속 나오는 거죠. 피레기 부분. 그래서 피레기는 전부 다 수업 시간 중에 어떤 주제 대목차, 중목차로 나누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얘는 전부 다 출제 범위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다 보셔야 되는 뭐 다른 분도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뭐 고조파 쪽이라든지 피렉이라든지 전기자동차는 다 보셔야 돼요. 이쪽 부분에는 언제 어떤 문제가 계속 나올지는 모릅니다. 다 보셔야지. 피렉에 대해서 피보기에 근접해서 설치하는 이유 부분입니다. 피레기는 우리 VT 특성 곡선 VT 특성 곡선에서 이게 VT 특성 곡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보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가 먼저 플래시 오버가 돼서 피보기를 보호하는 장치, 외부에 대한 충격 부분을 이제 보호하는 장치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거를 이제 근접해서 설치하는 이유는 여기에 해당돼서 나머지는 뭐 적어주시면 좋은 부분이고, 피레기가 외부에 어떤 상륙주파 전원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외부에 충격파가 들었을 외부 뇌충격파가 상용주파에 더해져서 합성이 돼서 진행파로 이렇게 입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입사되는 파가 어느 일정한 전압, 이 기기에 보호를 해야 되는 기기에 절연을 파괴가 시키지 않는 일정한 전압 이상이 되면은 얘가 먼저 피레기가 방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원을 방류 전류로 해서 대지로 빼줘야 됩니다. 빼주고 남은 부분이 제한 전압이 남아서 이 제한 전압이 그대로 피보호기기, 변압기에 그대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방류 중에 피레기 방류 중에 피레기에 걸리는 단자 전압이 제한 전압이었고요. 그 제한 전압이 피보호기에 그대로 걸리기 때문에 제한 전압이 구비 조건에서 낮아야지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요 제한 전압은 피레기 방류 중에 피레기 단자에도 그대로 걸리고 피보호기 단자에도 그대로 걸리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 1차적으로 변하고요. 2차적으로 변한다는 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 있는데 높아지는 이 조건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근접하게 설치됩니다. 그러면 왜 높아지는지를 설명을 하는 게 이 문제에서 핵심적이죠. 그래서 피레기 방류 중에 피레기 방류 중에 그 피레기 단자에 걸리는 전압이 요 제한 전압 VA였습니다. 그게 피보호기기한테도 그대로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거죠. 근데 거리가 멀어지면은 피레기에 걸리는 제한 전압 얘는 그대로 있는데 피보호기한테 걸리는 전압은 얘 때문에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 올라가는 게 어떤 그 진행파에 대한 속도하고 진행파의 속도 부분하고 침입 진행파에 대한 파고인데 이거 좀 못한 부분이네요. 요거하고 요 거리 S 얘가
피 보기하고 여기하고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얘가 더해지는. 그래서 제한 전압이 변하는데 이 거리에 대한 요소 때문에 더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문제는 제한 전압이 여기 딱 걸렸는데 얘가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제 절연이 파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 올라가는 요소의 요 빌값 기준 충격 절연 강도 이 기기가 갖고 있는 충격 내량 이상으로 이게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를 멀리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더해지는 거리인데 요거에 대한 부분들이 피보기에 이제 근접하게 설치를 하지 않으면은 진행파 부분이 어떤 격자도 형성으로 해서 이제 전압에 대한 상승 부분을 가져오는데 이제 빌값 이상으로 되면 안 되는 그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에 대한 내용들의 답안에서는 요거 두 가지가 핵심적인 거고 요거를 풀어서 이 거리에 대한 부분으로 증가되는 전압 크기 요거를 설명을 해 주시면은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설치해서 22,900 같은 경우는 한 20m를 통상적으로 이제 거리를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얘가 더 이상 현장에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면 어떻게 하냐? 이제 2개소 피레기를 2개소 여기에 인입구 쪽에 하나 설치하고 피보기 요 근처에 하나 설치하고 해서 2개소 설치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라는 거죠. 이게 피보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래서 전기안전기술사에서는 증명에 대한 부분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이거 설명드리면서 1S, 2S, 2S로 올라가는 요거 설명하면서 요거를 풀면은 이 수식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데 증명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 결과식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는 이제 문항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8번 문제입니다.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나오는 발주자 감리원에 대한 기본 임무 부분이고 감리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감리 부분은 보시면은 감리는 법령입니다. 법규 관련된 사항이 다고요. 이 감리법은 5개가 있습니다. 자료 드렸습니다. 근데 페이지가 200페이지가 넘어요. 수업 시간에 드린 자료 가지고 계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총 5가지 감리에 대한 법규가 있고 그 법규 내용 중에 여기서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에 대한 수행 지침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시험 기출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법규 내용인데 1차적으로 얘네들은 개정이 안 되는데도 시험에 나옵니다. 일반적인 법규 문제는 개정돼서 나오는 문제가 많은데 얘는 개정 안 돼도 나와요. 그리고 안 나오면은 0 문제, 나오면은 2 문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3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범위가 넓은데 범위가 넓은 5가지 법규 사항들이 범위가 넓은데 개정이 안 되는데 랜덤으로 뽑아서 막 냅니다. 뒤에 가서 2교시인가요? 3교시 때 또 감리 문제 나오지만 랜덤으로 막 뽑아서 냅니다. 되게 상당히 대처가 힘든 파트 부분입니다. 근데 좀 읽어보시면은 수행 지침이라든지 처리에 대한 책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뭘 봐야 되는 대상들이 설계 산출물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사 진행을 할 때 점검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내용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크게 한 번 쭉 보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여기서는
두 가지 물어봤습니다. 발주자가 해야 되는 임무 부분하고 감리원에 대한 임무 부분을 물어봤고, 대다수가 발주자의 임무 내용입니다. 내용들 항목에 보시면은 여기도 수행 지침에 대한 부분을 발췌해서 가져왔는데, 기본적인 임무 부분입니다. 대다수가 이제 발주자에 대한 임무 부분이고요. 발주자 부분은 보면 어떤 여기에 대한 총괄, 계획,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뭐 발주자니까 자기가 책임자니까 당연히 뭐 총괄이 하는 거죠. 총리하고 감리, 계획, 행사 뭐 필요한 부분을 지원, 협력 당연히 하는 거죠. 용역 계약 문서, 감리 용역 계약 문서에 정한 바 요에 따라서 성실히 수행하는지를 지도, 감독. 그다음에 지원 업무를 담당자를 지정한다든지 어떤 업무 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 해결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 관리 전부 다 원래는 해야 된다는 거죠. 발주자가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부분을 지났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항목들, 계약 명세서 뭐 우리 항상 다루는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성실하게 하려면은 제공을 다 해줘야 됩니다. 제공을 해주고, 뭐 조치 협력, 그다음에 조사 자료 제출에 대한 조사 보상 들의 항목에 대한 뭐 권한 침해 방지하고 이 신청 변경 조정에 대한 부분, 변경 여부 확인 이런 것들 전부 다 관련됩니다. 그에 대해서 행정 업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대체적으로 감리가 수행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는 부분이 대다수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목들에 대한 부분 보시고요. 그다음에 감리원은 생각보다 뭐 간단합니다. 감리원에 대한 기본 임무는 감리 수행을 성실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발주자하고 제거에 대한 감리 영역, 설계 내용, 뭐 어떤 설계 내용이라든지 설계 규정이라든지 뭐 이런 도서라든지 그 밖에 관련된 서류들이 이제 시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감리를 하는 것. 대다수. 감리원의 기본 임무는 두 가지밖에 없고요. 나머지 항목들은 다 발주자에 대한 임무 부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좀 어느 정도 쓰실 수 있는데, 특히 뭐 이제 공사 쪽에 계시거나 공사 현장 쪽에 계시거나 감리 계시거나 감리업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참 자세히 아실 건데요. 그렇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는 법규 내용으로 일반적인 업무 관련된 내용이나 기준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여기는 그래도 쉬운 축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감리 쪽에서. 이게 8번 문제였고요. 다음에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KC 부분인데 일반적인 이제 용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좀 유사 문제로 출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기본 문제죠. 그래서 기본 보호하고 기본 보호, 직접 접촉에 의한 보호. 어떤 정상적인 상태에서 기기 충전부, 정상적인 상태에서 어떤 기계가 설비가 있고 기계에 대한 충전 부분, 요 충전 부분 있으면 여기에 어떤 사람이 접촉하는 거, 이 접촉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호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기본 보호, 직접 접촉에 의한 보호 부분. 근데 고장에 대한 보호 같은 경우는 이 정상적인 설비들이 고장이 일어나서 지락이 발생하면은 여기에 전이가 상승하고 이 전이 상승한 부분들을 이제 사람이 만지게 됐을 때 고장 보호, 그 간접 접촉에 대한 보호를 이제 해주는 부분의 규정 부분이라고 보십니다. 그다음에 접촉 범위 같은 경우는 암스 리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통상 써 있는 부분에서 어떤 도구 없이 동시에 접촉 가능한 이 금속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쪽 면하고 이쪽 면 부분에서 여기에 어떤 설비가 있고 여기 어떤 설비가 있으면은 사람이 어떤 도구 없이 이쪽하고 양팔로 접촉이 가능한 범위, 여기를 밑에 그림이 여기는 직접 접촉에 의해서, 여기는 고장이 발생된 거에 접촉을 해서 요거를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얘를 보호를 한다는.
암스리치 접촉 범위에 대한 부분은 요 동시에 접촉을 할 수 있는, 도구 없이 동시에 접촉할 수 있는 2.5m 여기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암스리치. 그다음에 스트레스 전압 같은 경우는 어떤 설비가 있을 때 고압측에 있는 설비가 지락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고압측 설비가 지락이 발생해서 얘가 전위가 상승을 하면은 우리가 TN 계통하고 TT 계통하고 IT 계통이 있었는데 이 계통에 대한 접지 구성에 따라서 요 전위 상승한 부분이 저압측 기기에까지 전위가 상승을 하거나 요 설비에 대한 부분이 전위가 상승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스트레스 전압이라는 것은 고압측의 전위 상승으로 인해서 저압측 기기가 전위가 상승을 하는데 그 상승에 대한 부분에 얼마만큼 상승하는지를 스트레스 전압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고압측 기기하고 선로 측 요 사이에 U1 스트레스 전압하고 저압측 기기하고 선로 사이에 U2라는 스트레스 전압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스트레스 전압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스트레스 전압이가 공통 접지하고 통합 접지는 개통 접지 요거에 따라서 틀리죠. 얘가 고장이 지속이 되는 시간에 따라서 5초 이상인지 5초 이하인지 5초보다 큰지 아니면 5초 이하인지에 따라서 이제 상위 주파에 대한 전압 부분의 전위 상승 부분을 제한을 했던 거죠. 그래서 5초보다 크면은 U0에서 250V의 전위 상승까지. 그다음에 5초 이하면은 U0에서 1200V 해서 어떤 직접 접지하고 비접지에 대한 전위 상승 부분을 제한을 했던 게 스트레스 전압이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추가적으로 좀 써주시면 더 낫고요. 그다음에 임펄스 내전압, 임펄스 위드 스탠더드 볼테이지 부분에서 임펄스 내전압. 지정된 조건 하에서 저런 파괴를 일으키지 않는 규정된 파형 및 극성의 임펄스 전압의 최대 파고값 또는 충격 내전압 값을 얘기합니다. 뇌 충격이라든지 개폐, 뇌 임펄스라든지 개폐 임펄스 전압, 이 임펄스 전압 부분에 이제 위드 스탠더드 볼테이지에서 이제 기기가 버티는 거죠. 내량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우리 시험 전압, 뇌 충격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를 이제 충격파를 줬을 때 어떤 설비들이 뇌 충격, 표준 충격파 전압이죠. 얘네들을 줬을 때 어떤 설비들의 내량을 전혀 파괴되지 않는 내량 부분을 임펄스 뇌 전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우리가 뭐 다 좀 보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직업병 이런 부분들이 한 번도 출제도 안 됐고요. 나오면은 참 이런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네. 뭐 직업병, 특정 직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질병, 건강상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원인, 작업 환경적인 요소, 화학, 물질, 뭐 부적당한 작업 조건 이런 거에 따라서 직접적인 요건이죠. 네. 간접적인 원인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정신적 요인으로 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발생. 직간접적으로 직업병에 대해서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직업병에 대한 대책 부분은 더 원인에 대한 해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정 설계, 발생 원인에 대한 대책으로 공정 설계에 대한 부분, 대치, 뭐 격리, 밀폐, 뭐 전달 과정에 대한 부분, 국소, 배기 장치 전체, 환기, 어떤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빼주는 습식, 차폐, 정리정돈, 뭐 청결, 근로자에 대한 대책으로 보호 장비들, 행정 조치, 뭐 의학적 조치에서 뭐 정기 검진, 건강 진단, 검진 이런 것들을 뭐 주기적으로 해주는 뭐 보건, 교육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나오는 건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좀 뭐 나오면은 근골격계 질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더 좀 적당하긴 한데 그 직업병 이런 것들이 전기안전기술사에서 좀 나오는 거는 조금 출제가 몇 문제 이번에 이런 문제들이 몇 개가 있는데 조금 출제 범위를 벗어나면서 좀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보셔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11번 문제 전기 공사 현장에서 작업 전에 실행하는 툴박스 미팅 부분에 설명을 이제 나왔고요. 네, 여기 같은 경우도 그 툴박스 미팅만 따로 나오는 거는 좀 잘 없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뭐 예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그 전체 문제에서 없는 120회 때 2교시 5번으로 이제 유사하게 출제가 돼.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툴박스 미팅은 교재도 있고 기본적으로 다루는 부분이죠. 작업 개시 전 종료 후에 작업자 4명에서 5명에서 6명 이제 리더 중심으로 3분에서 5분 동안 또 위험성에 대한 예측을 하고 점검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이제 행위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몇 명이 모여서 이제 공부 앞에서 한다고 해서 툴박스 미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뭐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한다라든지 이제 합의점을 도달하고 그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 내용으로 보면은 뭐 도입 단계, 점검, 그 다음에 정비, 작업 지시, 위험 예측, 확인 단계 5단계를 거치면서 항목들을 써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 쭉 보시면 유의사항 같은 경우 조금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위험 예지 훈련에 따른 여러 가지 좀 지적 확인이라든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툴박스 미팅반에 이제 좀 차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안전 부분에서 안전 파트인데 전기를 다루고 있고 그 중에서 안전에 대한 기초 이론 관련된 내용들은 어떤 교육에 대한 목적으로 전파를 시켜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다 보니까 대다수가 어렵지 않게 쉽게 이렇게 풀어서 한번 읽어보면은 좀 접근이 가능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 수행 지침에서 기성 및 준공 검사에 대한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 여기가 제일 많이 감리에서 나왔었고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기성, 준공 검사에 대한 검사 항목 이것도 되게 쉬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왜냐하면 공사를 하신 분이라든지 공사에 대한 진행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감리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문제 그렇죠? 뭐 특이하게 뭐 뭔가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상식선에서 쓸 수 있는 기본 문제입니다. 관련 규정에서 보면은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 57조에 있는 기성하고 준공 검사 관련 기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은 공기가 있는데 공사 기간이죠. 공사 기간 착공을 시키고서 준공을 하기까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소요 공기가 너무 길다 보니까 완료될 때까지 그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부분을 지급을 하지 않으면은 좀 어려우시니까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면서 공사 대금을 이제 주는 게 이제 기성. 그러면 돈을 주는데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공기에 따라서 어떤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 완료된 항목에 대해서 이제 금액을 지불을. 그러면은 그 검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로 한 거죠. 그래서 기성 부분에서는 기성 내역이 설계 도서대로 이제 시공이 잘 됐는지, 시공이 잘 돼야지 돈을 주는 거죠. 당연한 크게 어려운 사용 자재, 규격, 품질에 대한 당연히 규정된 제품, 수량 얘네들을 쓰는지 안 쓰는지 보고 돈을 주는 거예요. 시험기구 비치, 지급 자재에 대한 수불 상태, 나머지 시공 과정에 대한 촬영,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 품질, 총괄 그러니까 다 확인이 돼야 하는 기본적으로 중간에 이 단계에 대한 공사가 완료가 됐는지 다 검사를 하고 돈을 주겠다는 거죠.
특히 어려운 부분. 준공검사, 준공검사는 이제 마지막에 어떤 시험 시운전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준공이 돼서 이제 완료 단계니까 최종적으로 다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항목. 그래서 보시면은 그나마 기성이라든지 준공 검사에 대해서 서류 확인상 이거는 쉬운 유형에 들어갑니다. 크게 어려움이 없는 부분이죠. 감리 쪽 때 나왔던 문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감리 수행 지침 여기는 조금 그 시험 기간에 집중해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2월 달하고 8월 달 시험 있으면은 이때 촉박했을 때 보는 내용들은 아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요때 한 번씩 읽어 보시면서 요때 한 번씩 쭉 읽어 보시고 요때 한 번씩 쭉 읽어 보시고 나중에 이제 기억을 하셔서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그 표로 되어 있는 숫자, 특히 그 기준 뭐 외워야 되는 기준들, 뭐 THD면은 TH가 5% 이하가 돼야 된다는 이런 기준이라든지 나머지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되는 게 요때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감리 쪽은 이럴 때 좀 한 번씩 읽어 두시고 접근하시면은 크게 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좀 나눠서 대비를 좀. 이게 범위가 작은 시험은 상관없는데 범위가 넓은 시험들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는 이게 일반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그 기출 문제로 출제되지도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타 종목,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 안전 문제는 10년치 정도를 쭉 보셔야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 종목의 전기 기술사 문제 같은 경우도 한 5년치 정도는 좀 봐주시면은 더 좋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전기 쪽을 다루는 이 5개 기술사, 발송, 건축, 안전, 응용, 철도에서 총 5개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 부분인데 철도 빼고 4가지는 서로 문제를 거의 뭐 유사한 형태로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건축 전기에 나왔던 문제가 전기 안전에서 나오고, 전기 안전에 나왔던 문제 전전회차, 그러니까 135회 때 1교시에 전기 안전에서 나왔던 문제가 136회 때 건축 전기에서 시험에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좀 크로스 시키면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여기도 동일하게 건축 전기에 나왔던 기출 문제예요. 그리고 문제고, 우리가 한술 미디어에서 나오는 교재를 사용했던 시간에서 요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근데 뭐 그 최근에 오신 분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못하셨을 건데, 그래서 그에 나왔던 문제 부분이라서 이것도 그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은 아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못 쓰시는 문제, 선택을 못 하시는 문제입니다. 이게 법규 문제는 아닌데 법규 자체를 다루고 있지는 않고요. 그 법규 문제에서 우리가 따로 나와서 기본서에 있는 문제. 그래서 관련 규정을 보면 그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 기준에서 19조에서 변압기 관련된 항목인데, 이 항목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이 내용이 없고 이 해설서의 해설 부분에 가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연계기술 기준 19조에는 요 내용이 없습니다. 3가지 방식입니다.
상용 주파 절연 방식하고 고주파 절연 방식, 무변압기 방식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인버터라고 하는 분산형 전원. 분산형 전원 같은 경우는 전기안전기술사에서 잘 나오지 않는 파트입니다. 분산형 전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규모 발전 설비가 아니고 소규모로 수용과 근처에서 발전을 시켜서 계통에 연계를 시키는 장치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크게 네 가지, 이거는 안 하셔도 되는데, 크게 네 가지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이런 분산형 전원이 있는데, 그 분산형 전원에서 발생된 전력을 우리가 어떤 계통에다가 연계를 시키는 거예요. 계통이라고 얘기하는 그리드에 연계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인버터라고 하는 장치를 거쳐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 인버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세 가지를 분류를 하는 게 요 변압기가 없는 요 타입으로 세 가지를 분류를 합니다. 그에 대한 기준이 여기서 얘기했던 전기설비 기술,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 기준 19조에 있는 변압기의 해설서의 분류 기준이에요. 아무튼 그 내용은 그렇고요. 그래서 변압기가 어떤 타입인지는, 어쨌든 변압기가 없는 타입이 있고요. 변압기가 있는데 상용 주파의 전력을 변환을 시키는 변압기하고 고주파로 변환을 시키는 이제 변압기 타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상용 주파 우리 60Hz 얘를 얘기를 하는 거죠. 60Hz 얘기를. 그럼 덩치가 크겠죠. 그다음에 고주파로 얘네들은 덩치가 작아도 됩니다. 소형 경량을 해서 고주파를 작아 되고요. 대신 얘네들은 몇 번을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제 복잡해.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변압기가 없으니까 이제 고장이나 전력 품질적인 부분이 파워 퀄리티, 고장, 우리 특히 지락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얘네들이 변압기를 안 통하기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특징적인 부분을 나눠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1교시 문제가 범위 부분도 그렇고 신재생도 그렇고 감리가 두 문제 나오면서 조금 쉽지 않은 회차였습니다. 회차였고, 나머지 부분도 다 다른 분들도 다 동일하게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있을 거고, 이런 문제까지 나오면은 전기 안전 쪽에 하시는 분들이 범위가 정말 넓어집니다. 감리 쪽도 동일하겠지만. 근데 뭐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던 안전 10년치 몇 년도 몇 해 나왔던 거하고 이제 타 종목 5년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 이게 좀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나으셨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힘드실 수도 있는 1교시를 대하셨을 것 같습니다.